유나야, 너 요즘 많이 힘들지? 다들 유나 좀 챙겨줘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2명이 둘러앉은 원탁 위로 시선들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가득한 표정, 그리고 어딘가 우월감이 묻어나는 미소들. 저는 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불쌍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는 것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어디에 사시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써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죠. 이번 주말 강남에서 모임 있어요. 오랜만에 다들 얼굴 보자. 평소 같았으면 바로 넘겼을 겁니다. 동창 모임이라는 게 솔직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혼자 있기가 싫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만 있는 제 모습이 문득 초라하게 느껴졌달까요? 약속 장소는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은은한 조명, 테이블마다 놓인 와인잔, 벽면을 가득 채운 와인셀러. 메뉴판을 펼치는 순간 가격에 움찔했습니다. 파스타 한 접시가 4만 원대, 리조또는 5만 원을 훌쩍 넘었죠. 유나야, 여기. 멀리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설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도맡아 하던, 늘 모든 일의 중심에 있던 그 친구.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테이블 옆에 걸쳐두고 손목에는 눈에 띄는 시계를 차고 있었죠. 자리에 앉으니 하나둘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지호, 박민정, 이수진, 최혜린. 익숙한 얼굴들이었지만 모두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차림, 화장, 말투,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들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들 정말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야 이게? 설인이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졸업한 지 벌써 10년 됐잖아. 시간 진짜 빠르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근황 토크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어디서 일하는지, 누가 결혼했는지, 누가 아기를 낳았는지. 하나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묘한 패턴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꼭 직장 이름, 남편 직업, 사는 동네를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외국계 컨설팅 회사 다니고 있어. 일은 빡세지만 배우는 게 많아. 민정이 말했습니다. 오, 대단하다. 나는 결혼하고 나서 일 그만뒀어. 남편이 의사라 내가 굳이 일 안 해도 되더라고. 예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용산 아파트로 이사했어. 애 학교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거기가 교육 환경이 좋다더라고.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자랑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이야기인 양 흘려보내는 건데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너는 요즘 뭐 해? 갑자기 설인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다지 화려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나?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마케팅 쪽이야. 그래? 어디? 설인이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 잘 모를 거야. 그냥 작은 스타트업이야. 아, 스타트업. 설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스타트업 대세잖아. 근데 거기 연봉은 괜찮아? 그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봉을 직접적으로 묻는 게 실례라는 걸 모를 리 없는 친구가 왜 저런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하지만 설인의 얼굴에는 악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냥 평범해. 먹고 살만해.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유나야, 너 아직도 신림 쪽 살아? 이번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거기 계속 살고 있어. 오, 신림. 거기 요즘 어때? 나도 대학 때 거기 살았는데. 예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여전하지 뭐. 조용하고 괜찮아. 신림이면 집값이 좀 저렴하지? 요즘 다들 집 사려고 난리던데. 민정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요. 제가 사는 동네, 제 연봉, 제 직장. 모든 게 이 자리에서 저를 위치시키는 좌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표는 명확히 다른 사람들보다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접시 위에 음식을 사진 찍기에 바빴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릴 거라며 어떤 각도가 예쁘게 나오는지 서로 조언을 나눴어요. 다들 건강은 잘 챙기고 있어? 수진이 샐러드를 포크로 찍으며 물었습니다. 나 요즘 필라테스 다니는데 진짜 좋더라. 체형 관리도 되고 자세 교정에도 도움돼. 예린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PT 받고 있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더라고. 민정이 덧붙였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숫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한 달 운동 예산이 많아야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구청 헬스장 다니면서 알아서 운동하는 게 전부였죠. 유나야, 너는 운동 안 해? 설인이 물었습니다. 아, 나는 가끔 집 근처 헬스장 가. 오, 그래? 혼자 하는 거야? 응. 혼자 하면 자세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 PT 한번 받아봐. 처음에는 비용 부담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야. 설인이 조언을 건넸습니다.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너는 PT를 받을 형편이 안 되는구나. 그 전제를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외여행 이야기, 명품 가방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저는 점점 더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끼어들 이야깃거리가 없었어요. 제가 최근에 간 여행은 춘천 당일치기였고 가방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5만 원짜리였으며 부동산은 제 인생과 너무 먼 얘기였으니까요. 아, 그리고 있잖아. 지우가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진짜? 테이블이 술렁였습니다. 축하해. 어머, 언제? 남자는 어떤 사람이야? 질문들이 쏟아졌고 지우는 행복한 표정으로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대기업 다니고 결혼식은 강남 모처에서 하며 신혼집은 마포 쪽 신축 아파트라고.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나야, 너는 연애 안 해? 예린이 물었습니다. 아니, 요즘은 안 해. 왜? 만날 사람 없어? 설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때가 안 된 것 같아. 너무 눈높이 높게 가지는 마. 요즘 괜찮은 남자 찾기 힘들어. 적당히 타협도 해야 돼. 민정이 조언을 건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높이가 높아서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여유가 없었어요. 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쓰러지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고 누군가를 만날 에너지도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유나야. 설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응?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들었냐고요? 뭐가요? 제 삶이 힘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가 힘든 건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아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보면 알지. 설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들 유나 좀 챙겨줘야 할 것 같아. 얘 혼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너 요즘 많이 힘들지? 다들 유나 좀 챙겨줘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인의 말투는 친절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 말이 제게 느껴진 건 온정이 아니라 낙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12명 중에서 저는 가장 잘 안 풀리는 사람으로 규정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유나야 힘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고 했습니다. 모두 친절했어요. 모두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절함이 그 진심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친절은 동등한 사람 사이의 관심이 아니었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전제 위에서 건네지는 친절. 그게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1인당 8만 원. 설인이 계산서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각자 계좌로 이체해줘. 내 계좌번호 단톡방에 올릴게. 사람들은 별 저항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8만 원. 이번 주 식비랑 교통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2차 가는 사람? 설인이 물었습니다. 나 갈래. 나도. 여러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유나야, 너도 가지? 설인이 물었습니다. 아, 나는 오늘 일찍 들어가야 돼. 왜? 약속 있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보자. 설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유나는 여유가 없구나.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똑같은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레스토랑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2차로 가는 친구들의 목소리였죠.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여유롭게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소파 위에 던져두고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운이 빠진 건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누가 저를 때린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모두 친절했습니다. 걱정해주고 조언해주고 챙겨주려고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상처받은 것 같은 걸까요?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봤어요. 설인의 말투, 사람들의 시선, 그 자리에서 느꼈던 공기.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표정 관리도 나름 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설이는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제 인생 전체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뒤집어 놨죠. 오늘은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림은 계속 왔습니다. 진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무시하려고 했지만 신경이 쓰였어요. 결국 핸드폰을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단톡방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음식 사진, 2차로 간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 사람들은 사진마다 댓글을 달며 감탄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다들 너무 예쁘다. 역시 우리 반 최고.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단체 사진이 3장 있었는데 3장 모두에서 저는 구도가 애매했어요. 한 장에서는 제 얼굴 반이 잘려 있었고 다른 장에서는 맨 끝에서 반쯤 가려져 있었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아예 뒤에 서 있어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위치를 잘못 잡은 걸까요? 하지만 사진 속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완벽하게 중앙에 예쁘게 나와 있었습니다. 설인이 사진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오늘 다들 너무 예뻤어. 다음엔 유나도 2차까지 같이 하자.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명 좋은 말이었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됐습니다. 다음엔 유나도. 그 표현 속에는 이번엔 유나는 빠졌지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민정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유나 오늘 일찍 가서 아쉬웠어. 근데 2차 비용이 1인당 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유나한테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 배려한 거 아닐까? 그 댓글에 누군가 하트를 눌렀습니다. 또 누군가는 맞아 유나 요즘 힘들다고 했잖아라고 답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설인이 멋대로 단정 지은 것뿐이었죠. 그런데 어느새 그게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나는 힘들다. 유나는 돈이 없다. 유나는 불쌍하다. 단톡방 안에서 제 이미지가 그렇게 고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끄려는데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예린이었습니다. 근데 유나 오늘 옷 스타일 바꿨어? 예전이랑 느낌이 달라진 것 같던데. 지우가 답했습니다. 맞아, 좀 더 수수해진 것 같았어. 수수한 게 아니라 소박한 거 아닐까? 키읔키읔키읔 농담이야 농담. 키읔키읔키읔 야 근데 진짜 유나 요즘 패션에 신경 못 쓰는 것 같더라. 이해는 돼. 여유가 없으면 그런 것까지 챙기기 힘들지. 맞아.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나? 다 같이 쇼핑 가서 코디 좀 해줄까? 하트와 웃음 이모티콘이 댓글마다 달렸습니다. 농담이었을 거예요.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나누는 가벼운 수다였겠죠. 하지만 그 가벼운 수다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옷이 뭐가 문제였나요? 오늘 입고 간 옷은 작년에 산 니트와 청바지였어요. 깨끗하게 빨아서 다림질까지 한 옷이었습니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남루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눈에는 소박하고 수수하고 신경 못 쓴 것으로 보였던 거죠. 핸드폰을 베개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동은 계속됐습니다. 베개 사이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이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톡방에는 또 다른 대화가 올라와 있었어요.
서린이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2차 갔던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6명이 예쁜 디저트를 앞에 놓고 웃고 있는 모습. 캡션에는 오늘 행복했다. 다들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오늘 진짜 완벽한 하루였어. 이런 날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완전 공감. 다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 다음엔 더 자주 만나자. 저는 그 대화 속에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화 속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반쯤 쓰다 만 문장들이 떠 있었어요.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톡방을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그것도 못했어요. 나가는 순간 유나가 삐쳤네.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하는 대화가 오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을 던져두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1시간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였어요. 장혜원. 대학 때 만나 지금까지 유일하게 연락하는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야, 뭐해? 혜원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담담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오늘 시간 돼? 나 너희 동네 근처 와 있는데 잠깐 볼래? 갑자기? 응, 일 때문에 근처 왔거든. 커피 한잔 하자. 평소 같았으면 피곤하다고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혜원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 어디서 볼까? 1시간 후 집 근처 카페에서 혜원을 만났습니다. 혜원은 변함없는 모습이었어요. 청바지에 후드 티셔츠, 캔버스 가방을 메고 나타났습니다. 명품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왔어? 혜원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응.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혜원은 카운터에 가서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돌아와 자리에 앉더니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일하러 온 거였나 싶었는데 노트북을 열지는 않고 그냥 테이블에 올려두더군요. 어제 동창 모임 갔다며? 혜원이 물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동창 모임 간다는 말을 혜원에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인스타 스토리 봤어. 내가 올린 건 아니고 내 친구 중 누가 올렸더라. 레스토랑 사진에 너 태그돼 있던데. 아, 어땠어? 어땠냐고 물으니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혜원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렸죠.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요. 레스토랑 분위기, 사람들의 대화, 서린의 말, 그리고 오늘 아침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까지. 한참을 말했습니다. 중간중간 말이 막히기도 했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혜원은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동정 어린 표정을 짓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커피를 홀짝이며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이렇게 위안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혜원이 물었습니다. 뭐가? 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혜원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유나야. 응. 그 사람들이 내 약점을 알아서 그걸로 놀고 있는 거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약점이라니. 그 단어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돈이 없다는 거, 여유가 없다는 거, 그게 내 약점이잖아. 그 친구들은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지. 하지만 걔들은 아기가 없었어. 그냥 걱정해 준 거고. 유나야. 혜원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기가 없다고 상처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린의 말투는 친절했고 민정의 조언은 진심이었고 예린의 농담은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내가 상처받는 걸 몰라.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나쁜 사람이 되니까. 혜원의 말은 차갑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명쾌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혼자 고민하며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혜원은 몇 문장으로 정리해버렸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거리를 둬. 그 단톡방도 알림 꺼두고. 근데 그러면 걔들이 뭐라고 하겠지. 유나 왜 저래?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근데 그게 뭐 어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 혜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받아야 할 이유. 생각해보니 없었어요. 그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로워서? 혼자이기 싫어서? 아니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해서? 근데 말이야. 혜원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낸 스크린샷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 뭔데? 그 한설인이라는 친구. 얘가 너한테 개인 메시지 보낸 거 있잖아. 응, 괜찮냐고 물어본 거? 그거 말고 그 전에. 너 말 안 했는데 내가 스크린샷 보니까 있더라. 설인이 너한테 좋은 기회 하나 있는데 관심 있냐고 물어본 거. 그 메시지. 사실 저도 봤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일자리 있으면 소개해 줄게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뭐 어때서? 유나야, 이런 류의 사람들 패턴이 있어. 먼저 누군가를 약한 사람으로 규정해 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권유하는 거지. 보험이든 다단계든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인맥 사업이든. 설마 설인이 그런 것까지. 확인은 해봐야 알지. 근데 내 경험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얻으려는 게 있어. 혜원은 자기 핸드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검색창에 한설인이라는 이름이 쳐져 있었어요. SNS 좀 찾아봤어. 이 친구 인스타 보면 계속 자기개발 경제적 자유부의 기회 이런 해시태그 달고 있더라. 그리고 정체불명의 셈이나 사진들도 올리고. 화면을 넘기니 설인의 인스타그램 피드가 보였습니다. 확실히 수상했어요. 반짝이는 무대 앞에서 찍은 사진들, 오늘도 배움의 시간 같은 캡션들, 그리고 댓글란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언니 최고.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같은 말들을 달아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패턴이 익숙하거든. 내가 몇 년 전에 이런 거 취재한 적 있어서. 혜원은 프리랜서 기자였습니다. 주로 사회 이슈나 소비자 문제 같은 걸 다뤘어요. 취재했다고? 응.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기사. 겉으로는 자기개발, 성공, 부자 되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끌어들여서 상품 팔게 하거나 회원 모집하게 하는 구조지. 근데 설인이 그런 거 할 이유가 있을까? 얘 부자잖아.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부자인지는 모르는 거잖아.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좋은 레스토랑 가는 게 진짜 부의 증거는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보이려고 더 열심히 꾸미는 사람들도 많거든. 혜원의 말을 듣고 있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인이 정말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혜원이 너무 의심하는 걸까요? 확실한 건 확인해봐야 알 수 있어. 혜원이 말했습니다. 설인한테 그 좋은 기회가 뭔지 물어봐. 구체적으로. 근데 만약에 진짜 좋은 기회면 어떡해? 그럼 그거대로 좋은 거지. 근데 유나야, 진짜 좋은 기회는 공개 석상에서 내가 힘들다고 낙인 찍힌 직후에 개인 메시지로 오지 않아. 그 말에 뭔가 찔렸습니다. 맞아요. 설인이 그 메시지를 보낸 건 정확히 제가 불쌍한 사람으로 규정된 직후였습니다. 우연일까요?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해. 관심 있는 척 해봐. 그럼 자기가 알아서 설명할 거야. 그때 녹음하든 스크린샷 찍든 해서 증거 남겨두고. 증거는 왜?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대부분 처음엔 좋은 말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돈 요구하거든. 혜원은 자기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몇 년 전에 취재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사례들. 처음엔 친구가 좋은 기회라며 소개하지만 나중에는 수백만 원짜리 제품을 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하고 결국 인간관계가 다 깨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유나야, 중요한 건. 혜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게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정확히 상황을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무슨 대응? 거리 두는 것도 대응이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대응이고 아니면 적절히 선을 긋는 것도 대응이지. 지금 넌 그냥 당하고만 있잖아. 상대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감정에만 휘둘렸어요. 상처받고 화나고 슬프고. 하지만 정작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 응. 그리고 유나야. 응? 그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든 내가 너 자신을 정의하는 건 아니야. 내가 돈이 조금 덜 벌어도 명품 가방이 없어도 그게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 혜원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해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있는 그대로의 제가 충분하다고. 고마워 혜원아. 뭐가? 친구 좀 만나줬는데. 혜원이 웃으며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을 꺼내 서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저번에 말한 좋은 기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확히 뭔지 궁금해서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오 유나야. 관심 있어? 진짜 좋은 거야. 나 지금 이거 하면서 인생 바뀌었어. 전화 한번 할까? 직접 설명해 줄게. 서린의 메시지는 이모티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트, 별, 돈 이모티콘들. 뭔가 과하게 들뜬 느낌이었어요. 네, 좋아요. 언제 통화 가능하세요? 지금도 괜찮아. 잠깐만 기다려 내가 전화할게. 채 1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야. 서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밝고 활기찼습니다. 진짜 잘 생각했어. 이거 나한테 물어봐줘서 고마워. 진심으로. 그래요? 응. 나 진짜 유나 걱정돼서 뭔가 도와주고 싶었거든. 근데 마침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유나야, 너 경제적 자유 관심 있지? 경제적 자유. 혜원이 말했던 키워드 중 하나였습니다. 관심 있죠. 누가 안 그러겠어요. 맞지. 다들 원하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 나도 예전에는 몰랐어. 그냥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지.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더라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서린의 말투는 마치 강연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유창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데요? 아, 전화로 다 설명하긴 힘들어. 이거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봐야 해. 유나야, 이번 주 토요일에 세미나 있어.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세미나. 역시 혜원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래요, 같이 갈게요. 전화를 끊으며 저는 대답했습니다. 세미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고 미뤘어요. 서린은 아쉬워했지만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바자회 있는데 거기라도 와. 우리 반 애들 다 모이기로 했어. 자선 행사니까 부담 없이 와. 자선 바자회. 듣기에는 그럴듯했습니다. 혜원에게 물어봤더니 일단 가봐. 근데 조심해. 이런 데서 보통 본색이 드러나거들라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남 어느 호텔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현수막이 보였어요. 나눔과 성장의 만남 마이너스 자선 바자회 앤드 네트워킹 데이. 자선이랑 네트워킹이 왜 같이 붙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홀 안에는 부스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한쪽에는 물건들을 파는 부스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테이블들이 놓여 있어서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서린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화려했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 재킷 그리고 눈에 띄는 목걸이. 옆에는 민정, 예린, 지우가 함께 있었습니다. 왔구나. 오늘 와줘서 고마워. 서린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별말씀을. 이리 와, 자리 마련해뒀어. 서린은 저를 테이블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동창들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있는 여자. 단정한 안경에 묶은 머리, 수수한 옷차림. 주변의 화려한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민정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아, 이지담. 우리 반 아니고 옆반이었어. 기억 안 나? 전교 1등 하던 애. 기억이 희미하게 났습니다. 항상 혼자 도서관에 있던 조용한 아이. 졸업하고 나서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쟤는 왜 여기 와 있어? 글쎄, 서린이 초대했나 봐. 요즘 회계사로 일한대. 서린이 뭔가 자문 받으려고 부른 것 같던데. 자리에 앉자마자 서린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다들 모였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부터 할게요. 오늘 이렇게 바자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기서 번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될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린은 환하게 웃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자회뿐만 아니라 좋은 기회들도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새로운 수입원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몇 가지 준비했거든요. 그 말에 테이블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오늘은 우리 유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도 있어. 서린이 갑자기 저를 지목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유나가 요즘 좀 힘들다는 거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기회 몇 가지를 알아봤어요. 단기 알바 정보도 있고 괜찮은 사람 소개도 해줄 수 있고. 언니 그건. 제지하려 했지만 서리는 이미 다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회도 있어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수익이 좋거든요. 유나한테 딱 맞을 것 같아서. 투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혜원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돈 요구한다는 말. 언니 저는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긴 뭐가 괜찮아. 유나야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야. 우리가 도와주려는 건데. 예린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서로 돕는 거잖아. 민정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서리는 가방에서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표지에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펼쳐보니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월 수익률이 평균 30%야. 초기 투자금은 100만 원부터 가능하고. 100만 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담스러워? 그럼 50만 원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 나한테 특별히 부탁하면 가능하거든. 서린이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테이블 사람들이 팜플렛을 넘겨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월 30%면 대박인데? 이거 진짜야? 나도 관심 있는데.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이지담이 팜플렛을 집어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설이나 이거 잠깐 봐도 될까? 지담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응? 그럼 얼마든지. 설인이 대답했습니다. 지담은 팜플렛을 펼쳐서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노트북을 열어서 뭔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상한데? 지담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설인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여기 수익률 계산이 안 맞아. 월 30%면 연 360%잖아. 근데 복리로 계산하면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담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여기. 지담이 팜플렛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투자금 회수 구조가 이해가 안 가. 신규 회원 모집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투자 수익이 아니라 회원 모집 수당인 거 아닌가? 설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담아 넌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래. 이건 새로운 방식이야. 기존 투자랑 다르게. 새로운 방식이든 뭐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지담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초기 투자자들의 수익이 나중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된다고 나와 있어. 이거 폰지 스킴 구조잖아. 폰지 스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단계 사기의 대명사 같은 용어였으니까요. 뭔 소리야? 이건 합법적인 거야. 설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법적이라는 게 뭘 근거로? 금융감독원 등록증 같은 거 있어? 지담이 물었습니다. 그건 지금 준비 중이야. 준비 중이면 아직 등록 안 된 거잖아. 그럼 불법이야. 지담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내가 방금 검색해봤는데 이 회사 이름으로 여러 건의 피해 사례가 올라와 있어. 금감원 사이트에도 경고 공지 떠 있고. 테이블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건 오해야. 경쟁사들이 악의적으로. 설인아. 지담이 설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사기꾼인 건지 아니면 내가 당한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권유하면 안 돼. 특히 힘든 친구한테. 그 말에 시선들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동정이나 우월감이 아니라 뭔가 미안함 같은 게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유나야 어디가? 민정이 물었습니다. 화장실 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홀을 빠져나와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담이었습니다. 괜찮아? 지담이 물었습니다. 응. 고마워. 아까? 별거 아니야. 그냥 숫자가 이상해서 확인했을 뿐이야. 지담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나야 나도 예전에 비슷한 거 당해본 적 있어. 대학 때. 선배가 좋은 기회라고 끌어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단계였거든. 수십만 원 날렸어. 그랬구나. 그때 배웠어.
돈이 급할 때, 힘들 때, 그럴 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거. 그때가 제일 약점 잡히기 쉬운 때거든. 지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혜원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제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근데 서린이는 뭐 때문에 저런 걸 하는 걸까? 물었습니다. 글쎄,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거기 안 빠지면 돼. 응, 알아. 그리고 유나야. 지담이 명함을 하나 꺼내 건넸습니다. 나 회계사무소 다니거든. 혹시 나중에 재무 상담 같은 거 필요하면 연락해. 친구 가격으로 해줄게. 명함을 받아들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구라고 부르기엔 고등학교 때 거의 대화해본 적도 없었는데. 고마워, 지담아. 별 말씀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끼리 도와야지. 지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서린이 저를 힘든 사람으로 규정했다면 지담은 저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불러줬으니까요. 홀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서린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마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겠죠. 민정이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서린이가 정말 널 도우려는 줄 알았는데.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내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민정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예린도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나도 미안해.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상처 주는 말 많이 했던 것 같아. 아니야. 부정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상처받았으니까요. 응, 사실 좀 힘들었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내가 불쌍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우리가 배려한다고 한 건데 오히려 더 상처 줬구나.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 한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것. 제 감정이 타당했다는 걸 인정받는 것.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있는 그대로 대하는 거야. 내가 돈이 좀 덜 벌어도 그게 뭐 어때? 친구인데. 지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바자회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서리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으니 먼저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몇 개 올라와 있었어요. 서린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오해야. 나 정말 유나 도우려고 했던 건데. 지담이가 잘못 이해한 거야.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서린이 단톡방에서 나갔습니다. 알림 하나가 떴어요. 한서리님이 나가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알림을 보는 순간 후련했습니다.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철은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고 가끔씩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보이는 것 같다고. 제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지. 바자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단톡방은 조용했어요. 서린이 나간 이후로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얘들아, 우리 한 번 더 만나서 제대로 얘기하자. 지난번 일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기엔 찝찝해. 몇몇이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 제대로 정리하고 가자. 서린이한테도 다시 한번 기회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기회. 그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서린에게 무슨 기회를 준다는 걸까요? 하지만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서린이 정말 저를 속이려던 건지 아니면 본인도 속은 건지. 이번엔 내 친구 하나 데려가도 돼?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구? 누구? 민정이 물었습니다. 장혜원. 너희 모를 거야. 대학 친구인데 이런 일 관련해서 좀 아는 친구야. 프리랜서 기자라며? 괜찮을 것 같은데. 지담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지담도 이번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대요. 그래, 데려와. 우리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 예린이 동의했습니다. 모임은 토요일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엔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동네 카페였어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민정, 예린, 지우, 수진 그리고 지담. 그리고 서린도 왔습니다. 저는 혜원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혜원은 간단한 셔츠에 청바지, 캔버스 가방 차림이었어요. 평소처럼 꾸밈 없는 모습. 자리에 앉아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와줘서 고마워.
저번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대로 설명하고 싶었어. 설인의 목소리는 진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내가 소개한 거 정말 좋은 기회야. 지담이가 지적한 부분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투자야. 합법적이라는 근거는? 지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증명서 같은 거 받을 수 있어. 내가 다음에 가져올게.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보여줄 수 있어? 혜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설인이 혜원을 쳐다봤어요. 너는 누구야? 장혜원이요. 유나 친구.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기자? 설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투자 사기 같은 거 몇 번 취재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좀 있어요. 테이블의 공기가 긴장했습니다. 혜원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설인 씨가 소개한 투자 시스템 제가 찾아봤는데요. 금감원에 등록 안 돼 있고 최근 6개월간 피해 신고가 15건 접수됐더라고요. 평균 피해액이 200만 원 정도. 그건 잘못된 정보야. 경쟁사들이 악의적으로. 경쟁사요? 혜원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 회사 법인 등록 자체가 작년 11월이에요. 그 전에 경쟁사가 어떻게 있죠? 설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원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였어요. 경고 공지가 떠 있었고 투자자 주의사항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익 구조가 전형적인 폰지 스킴이에요. 초기 투자자들한테 주는 수익이 나중 투자자들 돈에서 나오는 거. 실제 수익 창출 구조는 없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설인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어요. 설인 씨. 제가 설인 씨를 망신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안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여기서 더 말하지 마세요. 본인한테도 안 좋고 친구들한테는 더더욱 안 좋아요. 그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톤이었어요. 지담이 자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도 추가로 확인한 게 있어요. 설이나 내가 받는다는 월 수익 실제로는 너 밑에 들어온 사람들이 내는 회비야. 내가 투자해서 번 돈이 아니라. 그게 시스템이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야. 지담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여야만 유지되는 구조. 그게 무너지는 순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날려. 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설이나 너도 속은 거 아니야?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 실제로 돈도 벌었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야. 진짜로.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인도 피해자였던 거죠.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걸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이나.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그 제안을 한 건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잖아. 응. 그래. 내가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고 싶었어. 근데 난 힘든 사람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설인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도와줘야 할 사람도 아니야. 그냥 내 삶을 사는 사람이야. 돈이 좀 덜 벌어도 명품 가방 없어도 그게 나를 정의하지 않아.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언니가 모두 앞에서 나를 힘든 사람으로 규정했을 때 나는 정말 상처받았어. 언니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아팠어. 왜냐하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나는 정말 언니가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잘못된 거야. 사람을 돈으로 겉모습으로 사는 수준으로 판단하는 건 잘못됐어. 제 말에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도 지우도 수진도 침묵 속에서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 처음 모임 때부터 느꼈어. 내가 평가받고 있다는 거. 서열 매겨지고 있다는 거.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그게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불편한 침묵이었지만 필요한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반성해야 할 것 같아.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 말이 맞아.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친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겉모습으로 판단하게. 미안해, 유나야. 예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불편하게 만들었구나. 진짜 몰랐어. 나도 미안해. 지우도 말했습니다. 설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나야,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이 투자 건도. 설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혜원 씨 말이 맞는 것 같아. 혜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신을 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거였죠. 설이나 넌 아직 늦지 않았어. 지담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돼. 그리고 혹시 돈 잃은 게 있으면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지담아. 설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화려했던 그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어요. 모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나가면서 민정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제대로. 친구로서. 모르겠어. 솔직히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면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우리 기다릴게. 카페를 나와 혜원과 함께 걷는데 혜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 그럴 만하지. 오늘 잘했어.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너 혼자 한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단톡방 이름이 바뀌어 있었어요. 추억의 입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로. 그리고 메시지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오늘 유나가 해준 말 다시 생각해봤어. 우리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자. 그게 진짜 친구 관계 아닐까? 여러 명이 하트를 눌렀습니다. 동의한다는 의미였겠죠. 저도 하트를 하나 눌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예쁘다고. 저녁 먹고 갈래? 혜원이 물었습니다. 응, 좋아. 뭐 먹을까? 편한 거. 부담 없는 거. 떡볶이? 완벽해. 우리는 길모퉁이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비싸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제 가치는 제가 정하는 거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친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식집 테이블에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혜원과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 고양이 이야기, 재밌었던 유튜브 영상 이야기, 내일 뭐 할지 고민하는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값비싸지 않아도 이렇게 편안한 게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담이었어요. 유나야, 오늘 정말 멋있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다들 생각할 기회를 가졌어. 고마워, 지담아. 너도 고마웠어.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너랑 혜원이랑 나랑. 평범한 사람들끼리. 평범한 사람들. 그 말이 이제는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좋아. 꼭 그러자. 전화를 끊고 떡볶이 한 입을 더 먹었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그 동창들하고. 모르겠어. 천천히 봐야 할 것 같아. 변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거리 두는 거지 뭐. 현명한 선택이네. 너 덕분에 배웠어.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 나한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 맞아. 그게 정답이야. 분식집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도시 한복판인데도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못 봤을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걷느라 핸드폰만 보느라 걱정에 잠겨 있느라. 하지만 오늘은 보였습니다. 작지만 반짝이는 별들이.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개운한 피곤함이었어요.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 핸드폰 알림이 떴습니다. 단톡방에 설인이 메시지를 올렸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투자권은 정리하기로 했어요. 지담이가 도와준대요.
그리고 유나야, 너한테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언니. 근데 오늘 솔직하게 말해준 거 고마워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고마워, 유나야. 시간 얼마든지 줄게. 핸드폰을 옆에 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화려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는 사람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제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전부였다는 것을.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평범한 밤의 소음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이렇게 평범한 게 있다는 게.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저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할까? 혜원이랑 영화 보러 갈까? 지담이랑 차 마시러 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쉴까? 뭘 하든 이제는 제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제 마음에 따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